어느 겨울 저녁 전남 순천의 한 여관 앞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의 아내가 15세, 7세의 두 딸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관 앞에 주차된 차량에 올라타서 기동을 켠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늘이 무너질 듯한 경운과 함께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파임이 치솟아 오르면서 새 모녀가 탄 차는 순식간에 타버렸습니다. 오늘 오후 7시쯤 전남 순천시 동해동 미도장 여관 앞 차고에 세워둔 그랜저 승용차가 폭발해 차 주인인 44살 씨가 숨지고 딸 양이 크게 다쳤습니다. 폭발에서의 압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녀 중 엄마 상반신만 처음 발견됐는데요. 하반신은 떨어져 나가서 여관 옥상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딸은 어떻게 되었나요? 첫째 딸은 얼굴 곳곳에 다발성 열상을 입었는데요. 특히 왼쪽 눈 부분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둘째 딸 역시 전신에 2도 화상을 포함하는 여러 상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폭발이 일어나죠? 차에 결함이 있었던 건가요? 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이제 보통 폭발이 아닌 화재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괴력이 크지 않죠. 하지만 이 차량의 경우는 폭발의 규모가 엄청 컸습니다. 인근 건물 유리창 100여 장이 깨질 정도였으니까요. 단순 차량 결함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 정도 규모의 폭발은 그럼 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차량의 앞뒤는 비교적 형태가 남아있는데 중간 부분, 특히 운전석 쪽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여관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폭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저녁 7시쯤 됐는데 딸 둘은 뒷좌석에, 사모님이 운전석에 탔어요. 외출하나 보다 생각했죠. 차에 타서는 뭐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는데 시동을 거는 순간 차가 꽝! 발했어. 아, 어떡해. 폭발의 규모 그리고 위치 또 이제 시동을 걸자마자 이 폭발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누군가가 이 운전석 아래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의도적으로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6년에 들어도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벌였을까? 또 일반 사람이 이걸 가능한 일일까요? 범행의 상대방이 과연 누구인지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범행 대상이 아내가 아닌가요? 아내가 살해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 차량은 평소 아내보다 남편이 훨씬 많이 더 사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범인이 노린 대상이 아내가 아니라 그 남편이란 이야기죠. 오. 하필이면 근데 그 시간에 아내분께서 운전대를 잡으신 거네요. 완전 엉뚱한 사람이 그럼 좀 피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 남편을 조사해야겠는데요. 남편의 주변 인물들. 그런데 그 조사 도중에 이웃들에게 수상쩍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죠? 여관 주인인 남편이 남동생과 심한
불화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형제의 사이가 나빴군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7년 전에 형제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여관 본관은 형제에게 공동으로 상속을 했고 여관 별관과 그 주변 부지는 동생에게 별도로 상속을 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형은 동생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동생이 형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게 되자 이 형은 동생 소유의 여관 별관 건물에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형제끼리 재산 싸움 난 거네요. 형제의 갈등이 꽤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아무리 갈등이 깊다고 한들 설마 돈 때문에 동생이 형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치고받고 싸우거나 욕을 주고받거나 할 수는 있어도 폭탄을 만들어서 설치한다? 당시 경찰은 동생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자신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시간에 너 어디 있었냐? 라고 물어봤어요. 동생이 수사관한테 쓱 하고 뭔가를 내미르는 거예요. 서울에서 춘천으로 향하는 버스표였어요. 실제로 탑승은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진술을 토대로 동생의 행적을 쫓아가 봤습니다. 동생은 차량이 폭파되기 전날 밤인 12시 27분 순천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뭉하우 열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약 5시간 뒤인 새벽 5시 반경 서울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 이후 서울에서 볼일을 보고 다시 순천행 버스를 탔습니다. 동생이 버스에 타고 있던 그 시각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은 폭발이 있은 지 1시간 45분이 지나서야 순천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동생은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사건 발생 전날에 폭발물을 설치한 게 아닐까 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하루 종일 3명의 친구 집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시간을 보낸 게 확인이 됐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알리바이였던 거죠. 제가 수사팀을 많이 질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살해 방법인 차량 폭발을 어떻게 시켰냐는 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구증을 해놓지도 않고 긴급 체포를 했거든요. 알리바이는 완벽하지. 입증 자료도 부족하죠. 자백도 못 받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답하셨겠어요. 어떤 폭발물을 사용해서 어떻게 차량에 설치를 해서 폭발시켰느냐. 이걸 밝히는데 수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과수 감식팀은 물론 군부대 폭발물 분석 전문가와 자동차 전문가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단서가 나왔나요? 현장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차량의 시트 조각이 발견된 거예요. 그 조각 하나까지 정밀하게 감정을 했는데요. 결국 단서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야, 근데 정말 수사가 정말 쉽지 않았겠어요. 폭발 사고다 보니까 범인의 DNA가 묻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찾아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폭약을 구할 수 있는 경로가 어디일까?
군부대 같은 데가 항상 적법하게 폭약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군부대 폭약은 출고, 반납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절차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즉각 군사경찰 나가서 조사 들어갑니다. 폭파 훈련 시에는 불출한 양, 남은 양, 불발 여부까지 전부 계산해서 잔량을 정확히 맞춰야 훈련이 종료됩니다. 스스로 제조한 사제 폭탄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연세대 교수 연구실에서 사제 폭발물이 터져 2017년도에 한 대학 교수의 연구실 앞에서 종이 상자에 들어있던 폭탄이 터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그 상자를 열던 대학 교수가 당시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이 사건에도 사제 폭탄이 쓰였던 걸까요? 이번 사건의 경우는 사제폭탄 사건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 달랐죠? 사제폭탄은 주로 가정용 화학 제품이나 소형 그 폭죽 성분을 조합해서 만드는데요. 폭발력이 약합니다. 차량 지붕이 30m 이상 날아가고 또 지면이 크게 함몰될 정도의 폭발을 하면 산업용 고성능 폭약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성능 폭약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와,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암석을 파쇄하거나 터널을 뚫고 또 교량을 철거하는 등 대규모 토목 공사에 사용되는 그런 전형적인 산업용 폭약입니다. 이런 폭약이 범죄에 사용되면 산업 현장에서 발휘하는 본래의 파괴력이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식 결과 폭발물 성분이 다이너마이트 일종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디서 다이너마이트를 구했는지 조사하면 나오겠네요. 다이너마이트도 쉽게 구할 수는 없잖아요. 수사관들이 공사 현장 등 다이너마이트가 쓰일 만한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침 순천 근처에 석산이 여러 개 있었어요. 암석을 폭파해서 돌을 채취하는 곳이라서 다이너마이트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석산 주민들에게 사라진 다이너마이트가 혹시 있느냐? 혹시 동생이 오지 않았느냐? 라고 탐문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사라진 다이너마이트도 없고 동생이 온 적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주변인들을 탐문했습니다. 그러다가 단서를 찾았는데요. 어떤 단서였나요? 한 석산의 주인이 동생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던 것입니다. 지인이니까 동생이 왔냐는 질문에 감춰주려고 안 왔다고 말한 건가요? 분실된 다이너마이트도 없고 수상한 사람도 못 봤다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계속 추궁을 하다 보니까 기억을 떠올리면서 사실 다이너마이트를 도둑 맞았어요. 3kg 정도. 그리고 몇 개월 전에 동생이 석산에 다녀갔어요. 맞네. 동생이 다녀왔고 다이너마이트가 실제로 분실됐다. 이건 답 너무... 나왔어요. 지금 다이너마이트 없어진 거면 뭐. 근데 동생분은 알리바이가 있었고 또 아무리 석산도 갔었고 다이너마이트 잃어버린 게 있다 하더라도 동생이 그 다이너마이트를 훔쳤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잖아요. 동생이 사건 전날 3명의 친구를 각각 따로 만났다고 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들도 동생과 평소에 교류가 거의 없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친하지도 않은데 굳이 그 셋을 한 명 한 명 한 명 따로 이렇게 다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 날을 평소보다 더 바쁜 하루로 만들어낸 거네요. 방문한 시간대도 동생이 진술대로라면 폭발물을 설치할 시간이 없어 보였는데 친구들의 말을 조합해 보면은
1시간 정도의 틈이 있었던 거죠. 일부러 알리바이를 만들고 그 사이에 폭탄을 설치를 한 건가? 근데 동생이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폭발물 전문가도 아닌데 이 정도로 치밀하게 살해하는 게 말이 되나요? 동생을 다시 좀 조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다가 한 번 풀어줬잖아요. 증거가 부족한데 다시 살인 혐의로 체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당시에 김인원 검사님이 얼마 전 형제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동생이 형을 폭행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동생이 형을요? 그걸 근거로 살인 혐의가 아닌 폭행 혐의로 동생을 구속했습니다. 일단 다시 구속을 하는 데까지는 갔네요. 수사관들이 의심되는 근거를 하나하나 제시하면 집요하게 추궁을 했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만났던 날에 1시간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네. 뭘 했냐? 라고 물었는데요. 동생은 끝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 샐 틈 없이 완벽해 보였던 알리바이에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네요. 며칠 되지 않아 경찰에게 전화가 왔어요. 범인이 드디어 자백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에 경찰에 달려가서 당신이 폭탄을 설치해서 살해한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순히 인정을 했어요. 동생이 진짜로 형을 폭탄으로 살해하려고 했다?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은 도대체 차량에 폭발물을 어떻게 설치했나요인 것이었습니다. 범인이 밝혀진 거니까 자백했으니까 끝난 건 아닌가요? 나중에 범인이 자백을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 이 폭발물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거든요. 안 되죠. 안 되죠. 실토를 하던가요? 동생이 범행 2-3달 전에 지인이 운영하는 석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다이너마이트를 훔쳤는데요. 동생은 훔쳐온 다이너마이트를 빈 부탄가스통에 넣고 내관선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충전된 부탄가스를 붙여서 폭발력을 키웠어요. 아예 완벽하게 형을 제대로 없애버리겠다. 동생은 사제 폭탄을 완성한 뒤 사건 전날 밤 7시 50분경 형의 차량에 몰래 접근했습니다. 이 사제 폭탄을 차량에 연결하고 다이너마이트를 운석 밑에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폭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런 폭발 장치를 수월하게 사용을 했을까요? 폭탄 제조 정보를 인터넷으로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관련 내용을 담은 문헌이라든가 기술 자료도 일반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네. 제가요 죽이려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혼만 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 제 앞뒤가 다 안 맞아요. 누가 폭탄으로 혼을 내요. 동생은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규모 범죄를 일으켜놓고 사건 전날부터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었잖아요. 게다가 폭탄이란 수급 자체가 현장이 통째로 날아가 버려요.
증거가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죠. 다이너마이트의 폭발은 고온 고압의 완전 연소에 가까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현장에서 화학적 잔류물을 찾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국가수나 군 전문가가 점화장치의 잔재를 찾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상속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형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을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평소 동생은 충동 조절과 관련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문제가 있었나요? 동생은 총 2차례에 걸쳐서 형을 폭행하고 옷을 잡아당겨 찢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충동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동생은 폭탄을 완성하고도 한 달 후에나 차량에 설치를 했습니다. 범행을 여러 번 망설였던 걸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형과의 갈등이 극에 치닫게 되자 결국 동생의 분노 버튼이 눌렸고 충동 조절 실패로 이어져서 범행까지 나타난 걸로 보여집니다. 향후 잠재적 범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판결은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 역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당시에는 산업용 폭약 관리를 작업자 개인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용량과 잔량을 수기를 기록하다 보니까 정확한 재고 파악이 어렵고요. 누가 들고 갔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취약했습니다. 관리 부실이 이렇게 처먹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엄청 고통스러워했었습니다. 아내가 나 대신 죽었다며 자책하고 괴로워했어요. 무엇보다 어린 딸들이 겪었을 충격과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그날의 공포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물론 길고 고통스럽겠지만 아무쪼록 상처를 덜어내고 다시 일어서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쌓여가는 분노와 증오가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면서 또 남겨진 가족들의 상처가 아물고 회복됐기를 바라겠습니다.